자,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가치가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화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을 하는 대상 자산은 뭘까요? 감가상각을 하는 대상 자산은 뭐겠습니까? 자, 가치가 감소하면 비용화시키는 것. 자, 여러분들 처음에는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감소하죠. 자, 이런 눈에 보이면서 가치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은 유형자산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에는 방금 얘기했던 차량 운반부,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최재영, 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차량 운반부, 자, 또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죠. 네, 그렇죠. 건물, 기계, 자, 토지도 유형자산이죠. 자, 근데 토지는 사용해도 가치가 감소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성격이라서 유형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비품. 자, 그리고 그러면 소모품도 자산인데 유형자산 아닌가? 유형자산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 대신에 사용한 거, 사용하는 거. 조금 전에 우리 기말 수정분계에서 그런 것들은 정리한다라는 걸 살펴봤죠. 그래서 감가상각하는 건 소모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이 있거든요. 이 건설 중인 자산도 유형자산이긴 한데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서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감가상각비로, 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분개할 수 있으려면 수익 발생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익 발생에 기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방금 감가상각하지 않는 거 유형자산 중에서 2개 얘기했거든요. 자, 채팅창에 처음부터 한 번씩 적어봅니다. 자, 뭐와 뭐가 있다고요? 자, 뭐와 뭐가 있다? 자, 어떤 거 있다? 예, 토지 건설 중인 자산. 자, 나홍이 외에도 자, 다 한 번씩 채팅창에 적어봅니다. 예, 토지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문제는 사지선다형에서 뭐 공무원 시험 문제라든지 자격증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차량 운반구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100원 주고 샀고 구입할 때 가격을 취득원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추정 내용 연수는 사용 가능 기간을 말합니다. 내용 연수는 사용 가능 기간. 우리가 차를 사서 언제 몇 년 동안 사용할지 사실 알 수가 없죠.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차가 처음부터 나한테 좋은 게 사실은 왔으면 잘 만들어진 게 왔으면 불량품이 아니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 가능 기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5년이랍니다. 정액법이래요. 그러면 단순히 100원을 나누기 5 해서 자, 1년에 20원씩 감가상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는데 직접법은 안 씁니다. 사용을 안 합니다. 자, 사용을 안 한다. 자, 그 대신 분계는 한번 봐야 됩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유형자산. 자, 방금 예를 든 걸 보면 감가상각비 20원, 비용 발생입니다. 차량 운반구 20원. 가치가 감소한 만큼 차량 운반구를 직접 20원 감소시켜주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간접법은 모든 기업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직접법과 똑같네요. 차변에. 근데 대변에는 유형자산 대신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분계를 해줍니다. 그럼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냐? 거래의 판료소가 아닙니다. 자산의 차감적 계성입니다.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거래의 판료소에서 벗어난 거죠. 자, 여기 분계도 보면 감가상각비 20원, 감가상각 누계액 20원. 차량 운반구 자산이 감소하는 자리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신 왔으니 차량 운반구의 차감적 계정. 이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자산의 차감적 계정, 여기서는 차량 운반구의 차감적 계정. 그리고 유형자산의 차감적 계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재무상태표 차변에 가서 차량 운반구 적고 취득원가 적습니다. 자, 이것은 취득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 운반구의 차감적 계정이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 밑에다가 적어줍니다. 자, 대변에 있는 것이 차변으로 와서 표시가 되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표시로 괄호 표시를 해주고 100원에다가 20원 빼면 80원. 자, 이것은 장부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회계를 계속 하거나 그러다 보면 취득원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장부금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두 개는 다른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가치가 감소한 부분인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난 나머지가 장부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원가와 장부금액도 알아두고 자, 표시 방법도 알아둡니다. 자, 그럼 직접법은 어떻게 될까요? 간접법이면 이렇게 하고 직접법이면 그냥 차량 운반구 자, 차량 운반구 바로 20원 감소했죠? 그래서 80원, 100원에서 20원 감소했으니 80원 이렇게만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보니까 직접법이 좋다 1번, 간접법이 좋다 2번. 자, 채팅창에 한번 적어봅니다. 자, 분계 방법이 직접법이 좋다 1번, 간접법이 좋다 2번.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았을 겁니다.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답은 뭘까요? 김동욱, 동욱이, 예. 자, 답은 직접법, 간접법 두 개 중에 한 개. 어떤 게 좋을까요? 2번. 자, 2번이 좋은 이유는 제가 얘기할게요. 자, 직접법은 재무상태표에 우리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상태표를 제공하죠. 그럼 정보이용자가 봤을 때 잠시만 조금만 한 줄만, 한 줄도 아니고 몇 자만 더 적어주면 더 많은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80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직접법에 따라서 차량 운반구 80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80원 지금은 차량 운반구는
가치가 80원이라고 이 회사는 판단하는데 얼마 주고 샀지, 언제 샀지, 가치는 얼마나 감소한 건가, 뭐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궁금증을 막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간접법인 거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가 처음에는 100원 주고 샀구나.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보면 매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비교를 해보면 감가상각이 얼만큼씩 되었는가 이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치가 얼마나 감소했나 또 알 수 있고 장부 금액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손상각비. 자, 대손상각비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비용화 시켜줍니다. 자, 이건 뭐냐 그러면 대신 손해본 거에 대해서 비용화 시켜준 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손상각의 자, 대손상각비라는 분기를 해주는 대상은 채권입니다. 채권. 자, 내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대여금이죠. 돈 빌려줬는데 떼었습니다. 그러면 안 빌려줬으면 내가 손해 안 봤을 텐데 빌려줘서 상대방 대신에 내가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대손상각비 비용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자, 자산은 현금화되니까 자산이거든요. 근데 못 받게 되면 손해볼 수밖에 없고 비용 발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비용으로 발생시켜주는 배정 과목이 대손상각비입니다. 자, 이것도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는데 직접법만 씁니다. 간접법은 안 씁니다. 간접법은 쓰지 않습니다. 자, 대상은 채권이라고 했는데 매출 채권,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손상각을 할 수 있는 채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간접법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분기를 하는데 자, 대손충당금은 자산이 자, 채권이 감소하는 자리에 대신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 이 대손충당금도 자산의 차감적 계정입니다. 채권의 차감적 계정, 자산의 차감적 계정, 뭐 매출채권의 차감적 계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차감적 계정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다녀야 됩니다. 자, 이거 차량 운반구와 감가상각 누계액은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차량 운반구를 팔게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가 엄마라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애기입니다. 애기. 애기는 엄마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거죠. 엄마가 옆에 있어야 안정감이 있습니다. 항상 따라다니는 존재입니다. 자, 채권과 대손충당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표시를 해줄 때 자,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2022년 12월 20일 날 상품을 팔았네요. 대변의 수익 발생, 차변의 자산 증가입니다. 자, 2022년 말에 수정 분기를 해주는데 자, 대손상각비 10원, 대손충당금 10원 이렇게 분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0원이 실제로 31일 날 떼였느냐? 실제로 떼인 건 아닙니다. 떼일 가능성이 많아서 미리 비용화 시켜준 겁니다. 그러면 미리 비용화 시켜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려면 수익을 창출시킨 것에 대해서만 비용을 인식해 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매출채권은 2022년에 수익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2022년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매출채권이 떼인다면 이것은 실제로 떼었을 때 가서 대손상각비 분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발생시킨 해인 2022년 내에 비용도 같이 발생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2022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면서 생긴 매출 채권에 대해서 떼일 부분은 비용화시켜야 되는데 이 비용도 2022년 내에 발생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서로 매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말에 이렇게 간접법으로 수정분계를 해주는 이유는 10원이 떼여서가 아니라 못 받게 되어서가 아니라 떼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서 그래서 분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비용 발생, 대손 충당금은 거래의 판례소가 아닙니다. 매출 채권은 차감적 계정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 지나갔습니다. 2023년 1월 31일 날 실제 100원이 대손되었습니다. 돈이 떼였다는 얘기입니다. 못 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출 채권 100원 못 받게 되었으니 감소해야죠. 자산의 감소 100원 분개해주고 그리고 100원 중에서 이미 비용화시켜 놓은 10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0원은 비용 발생이기 때문에 2022년에 이미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 해에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는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 대신에 매출채권 따라다니는 대손충당금이라는 흔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10원만큼은 이미 비용화했기 때문에 2022년에 비용화했기 때문에 또 비용화해주면 안 돼서 대손충당금을 10원 감소시켜주고 나머지 100원 떼인 거 중에서 90원만큼은 단기 비용으로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발생시켜줍니다. 자, 이 대손충당금도 거래의 판례소에 속하지 않죠. 예외사항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출채권은 기말에 표시한 겁니다. 기말에 표시한 거. 기말을 기준으로 표시를 해보면 매출채권은 100원이고 대손충당금 10원 차감적 계정 적어주고 그래서 90원 적어주고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회사 매출은 100원 남아있네. 근데 100원 중에서 10원은 뗄 가능성이 많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채권은 90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시 방법, 분계 방법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자, 우리 12월 31일 날 이때도 12월 달 급여는 이미 용역 제공을 완료받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급여 발생 주에 따라서 차변의 급여라는 분계를 해주고 나갈 돈이 확정되었으니 나중에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이 커졌죠. 그러니 부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지급 급여,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급여, 나중에 지불해야 되네? 직원들에게 갚아야 되는 부채네? 라고 해서 부채를 증가시켜주죠. 근데 이거는 이제 급여의 분계이고 퇴직급여 분계는 퇴직급여라는 것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 일했네요. 그러면 한 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서 퇴직할 때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1년 동안 일을 시켰죠. 일을 시켰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급여는 급여인데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차변에 발생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당장에 지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몇 년 일할지 모르거든요. 3년 일할지 5년 일할지 10년 일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쌓아놨다가 퇴직할 때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지급급여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미지급급여는 다음 달에 급여를 지급해야 되니까 유동부채겠죠. 근데 퇴직급여는 1년 이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비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조금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자, 표현을 써서 분개를 하게 됩니다. 충당 부채는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부채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 뒤에 충당 부채가 붙었네? 그러면 이건 부채구나. 충당금하고 충당 부채는 다르거든요. 자, 충당금은 차감자 계정입니다. 근데 충당 부채는 부채의 증가입니다. 대손 충당금은 거래의 판례수가 아닙니다. 자산의 차감자 계정입니다. 하지만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뒤에 충당 부채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면 부채의 증가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또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발생 계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용역 제공은 완료했는데 현금이 왔다 갔다 안 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12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 임대 용역을 제공해주고 임대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12월 말에. 그러면 12월 말에 보면 용역 제공을 완료해준 거 맞죠? 그러면 발생주에 따라서 완료했다면 수익을 발생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12월 31일 날 자, 이틀 있다가 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돈을 받지 않아서 분개를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발생주의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시점에 수익으로 발생시키자라고 했기 때문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임대료 분개를 하고 자, 그리고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죠. 그래서 미수임대료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적어줍니다. 그러면 아직 못 받은 임대료 그러면 임대료 받아야 되겠네? 받으면 현금화 되겠네? 현금화 되면 자산이네? 자산 증가. 자, 이렇게 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제공을 완료했냐 안 했냐 이 시점이 비용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기준점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야 수정 분개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지급 비용. 자, 이건 미수수익과 반대죠. 12월 1일에서 30일 임대 용역을 제공받고 그러면 임차했다는 얘기인 거죠.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용역 제공은 이미 완료받았네요. 언제 시점에? 12월 31일 날. 자, 완료주에 따라서 비용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돈은 뭐 지급 안 했다 하더라도 나갈 돈이 확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비용을 발생시켜 줍니다.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못 나갔으니 아직 지불하지 않은 임차료라고 해서 미지급 임차료 분개를 해줍니다. 자, 이 뜻은 아직 지급을 안 했으니 임차료를 지불해야 되겠네. 나중에 임차료를 갚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건 미지급됐다라는 의미는 부채이겠죠.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뒤에 이제 수정 분개가 쭉 나오는데 자, 이 수정 분개를 이제 같이 이 파일을 올려줄 테니까 뒤에 있는 수정 분개는 여러분들이 1번만 빼고 해서 클래스룸에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가 이제 2개가 나가는데 하나는 아까 회계순환 과정 있었었죠. 자, 괄호 넣기 과제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시험 문제에 나올 자, 그런 괄호 넣기가 몇 개 있으니까 반드시 자, 괄호 넣기 해서 문제 풀어서 제출하면 뭐 중간 시험 공부도 같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험 공부할 때는 1주차에 우리가 뭐 공부했는지 체크를 딱 해두세요.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도 나갔다. 이걸 체크해두고 수업 시간에 1주차에서부터 7주차까지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자, 시험 문제를 내니까 따로 시험 범위는 뭡니까?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한 내용이 시험 범위입니다. 자, 미리 얘기하니까 꼭 체크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과제는 그 주에 꼭 필요한 과제들이 나가니까 이 수정 분개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뭐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띄워놔도 됩니다. 자, 그건 다음 주에 와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채팅창에 자, 질문 올려주세요.
자, 질문이 없다 그러면 자, 질문 없다 라고 자, 쓰고 채팅창에 쓰고 이제 나가도 좋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합시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제는 클래스룸에 올려져 있으니까 확인하도록 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봅시다. 자, 저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연, 김나연. 자, 김나연, 나연이, 네, 저 과가 문헌정보과죠. 네, 그때 그 회계원리 안 배웠다고 그랬죠. 네, 어때요? 공부해보니까 쉽지는 않죠? 제가 이제 회계원리 수업도 있는데 회계원리 시간에 오늘 수업을 했는데 울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렇죠. 쉽지만은 않은 과목입니다. 자, 회계원리 공부 좀 해가면서 질문하면서 자, 그렇게 자, 한 개 한 개 채워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한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앞에 회계원리 배웠다고 해서 모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처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질문하고 자꾸 묻고 하는 거 집중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니까 이해하세요. 네, 자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